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늦가을 강풍을 동반한 비에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 모두 44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급 강풍의 하루 사이에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출발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고 하는데요.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겨울을 맞는 느낌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9도, 영주 8도로 출발해서 쌀쌀합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영주와 봉화평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낮아서 출근길 옷차림 신경 써주시고요. 모레는 평년 기온을 다시 회복할 전망입니다. 영양군이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인 컬러풀을 영양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품종인 컬러풀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컬러풀은 양광사과와 천추사과를 교배해 2016년에 최종 선발됐고 2019년에 품종 등록된 신품종으로 일반 부사 품종에 비해 과중은 조금 작고 당도와 산도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원추형 모양으로 부사 품종의 세로줄 착색과는 달리 사과 표피 전체 면이 짙은 주홍색의 착색을 갖는 외형이 뛰어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군은 이달 24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범 농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컬러풀 품종을 지역 사과로 브랜드화해서 지역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제 겨울 외투를 꺼내셔야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9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절기상 입동인 내일 아침까지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전히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에 있는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단지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생대 식물화석단지인데요. 산출되는 화석의 종이 다양하고 화석의 밀집도가 뛰어난 자연유산으로 한반도 신생대 전기의 퇴적 환경과 식생, 기후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학술 상징적 가치가 높습니다. 금광동 측은 2천만 년 전 동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됐는데요. 확인된 식물 화석만 60종을 넘고 대다수는 메타세콰이어, 참나무, 자작나무와 단풍나무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선 울릉도의 특산종인 너도밤나무와 일본이 원산지인 금송 화석이 함께 산출돼 당시 일본이 한반도와 완전히 분리되기 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금광동 측을 지구온난화로 인한 식생 변화를 예측할 단서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활성화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어제 발효된 강풍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의 거센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 특보는 늦은 오후부터 해제될 전망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2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이 특보는 늦은 밤 해제될 전망입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쳐 현재 모든 여객선 항로의 운항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이 찾아든 울릉도에 모든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낙석과 월파 등으로 어제까지 일부 노선의 버스 운행이 중단돼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2m의 강풍을 동반한 5m가 넘는 파고로 강풍과 풍랑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번 강풍으로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지상 주차장은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고 서면 태아 지역의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객선 사측은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은 8일쯤에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문자를 통해 강풍과 월파, 낙석에 따른 일주도로 전면 통제를 알리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마을별 책임 공무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대구시 조례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구시와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정당 현수막 게시와 규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도로 다니면서 현수막 보면 대립돼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고 이거 빨리 철거해야 돼. 저는 평소에도 길 다닐 때 현수막 보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것 좀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나치게 많으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이게 더 상위법인데 이걸 어기고 단순히 도시 미관 해친다면 현수막을 떼낸다. 이건 좀 아니죠. 킥보드라든가 젊은 애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목에 걸려갖고 넘어가는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 규제를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위반 시에는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수를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구시의 의견을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연결해서 이번 조례 시행의 배경과 내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창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 현수막 대구시에서 지금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 설치 장소, 개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5개 강구물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시민의 보행안전 위협이나 도시미관 저해, 자극적 문구로 인한 시민 피로감 고조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5개 광구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10월 30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 그리고 혐오 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별로 4개는 너무 적다. 또 지정 게시대에만 걸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 이런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수막을 4개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개정 조례는 시의원의 발의로 개정되었고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매수를 강력하게 제한하자는 취지로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초로 조례를 개정한 인천시 조례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5개 광고물법상의 수수료나 도로법상의 도로 조명료가 최대한 경감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더 협의의 여지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인천과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상위법 위반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행안부에서 대구시에 대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보다 앞서 인천시의 경우 지난 6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고 네.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개정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법률이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소속 정치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당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환경권이나 정치적 평등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는 적법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제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향후 소재기가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역 정당의 현수막 게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5개 광고물법이 개정되고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독려하고 또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반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도 거리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고 근본 조례 개정 후에는 확연히 정당 현수막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정비한 정당 현수막은 약 173건 정도가 됩니다. 꽤 많네요. 네. 예.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례 제정에 앞서서 제한 범위 등을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에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시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그간 각 정당의 정당 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도 각 정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각 정당의 정치인들 모두가 우리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대구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를 준수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대구시당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석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 대구시의회 조례는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도 위배한 조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8조 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정당법의 37조 제2항에 보면 정당은 자당의 정책 현수막 등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현수막이 문제가 돼서 네. 5개 광고물법 제8조 8호도 저희가 이제 15일 동안 개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요. 시행령 35조 2항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법 28조 1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번에 대구시 조례에 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런 네, 의견이신데. 그러나 저희도 대구지방법원에 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가처분을 냈습니다. 조례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조례는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조례입니다. 위인설법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보통 규제법안은 규제의 목적과 대상, 범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규제법안은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첫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시내 나가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본인들 현수막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개첩하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하지 않고요. 부산은 정치 현수막 지정 개시대가 있는데 대구는 제가 알기로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관공법 제5조 2항, 제2항 4호에 보면 지자체는 주민참여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조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정치 현수막 지정 개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4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3장은 안 되고 왜 5장은 안 됩니까? 왜 4장이어야만 되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없다. 네. 예. 나아가 혐오 비방은요. 어디까지가 혐오고 어디까지 혐오가 아닌가요? 어디까지 비방이고 어디까지 비방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철거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혐오 비방이라면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이런 면에서 이 조례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조례입니다. 예. 나아가 대구시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니까 이번에 대구시 의원님들은 다음번 본인 선거 때 현수막 4장 이하로만 붙이시면 돼요. 본인들도 못 지키는 조례라면 이 조례는 당연히 폐기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저희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미 대구 민주당은 부정적 현수막을 거의 개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수막 개첩 내용은요. 대구시 9개 구군 예산 확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민생, 민주, 평화 회복 이런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수막까지도 걸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정당은 선택을 구조하고 대안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결사체로서 국가의 강권력을 합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기관은 정당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대구 민주당의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그건 이제 법원의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법원의 시간대로 저희는 따라갈 겁니다. 그 사이에 규제에서 벗어난 이 민주당 현수막이 지금 철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거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법률 검토하고 있고요. 적발이 되거나 이런 거면 저희는 절차대로 절물선고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절차대로. 자, 현행 5개 광고물법과 시행령이 현수막을 다는 위치나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잘못된 법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모레 여야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위법 저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정치권 실정에 맞는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개정된 내일 모레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개정된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하로 되어 있고요. 네. 교통에 현저히 방해되지 않으면 개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앞서 언급한 대로 위임하지 않는 법률은 위배된다고 이미 법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대구의 조례는 폐지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협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협의라는 게요 그냥 공문 보내온 거가 답니다. 그리고 현수막 클린존 대구시에서 33군데 했는데 저희도 그거는 충실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기본적으로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의 의무가 되지 않은 행정은 그거야말로 폭력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좀 더 숙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서로에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자유를 막는 행위인지 자, 대구시 정당 현수막 철거 논란에 대해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 민주당 대구시당 김홍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대구 출신의 한 여성이 고향의 후배들에게 지금까지 총 30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서유리 리포터가 전해주신다고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공계 백금옥 여사로 1979년 작고하셨는데요. 금옥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대구 교육대학교 강당에서 2023년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장학생 대표 성서고등학교 이수빈 양의 소감 들어보시죠. 장학정서 위 학생은 금옥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 정서를 수여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추천해주신 저희 선생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장학금을 공부하는데 문제집 사는데 써서 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사 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오지랖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약간 사람을 돌봐주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제가 하는데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백금옥 여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였고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와가지고 백금옥 여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백금옥 여사님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여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간호사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 꿈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빈 양과 같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정말 들뜬 표정으로 행사에 또 참여를 했는데요. 백금옥 여사의 삶이 담긴 책도 보고 또 여사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되새겨 보기도 했습니다. 홍우흠 재단 관계자에게 백금옥 여사의 삶에 대해 들어보시죠. 백금옥 여사는 대구 서문시장에 조그마한 그 음식점을 하나 차려서 국밥 장사를 하신 겁니다. 이 집은 처녀국밥집이다. 우선 그거를 알려가지고 서문시장에 아주 유명한 처녀국밥집이 됐어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큰 그 재산을 남모르게 모아서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고급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냐고 서울이라는 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기의 꿈이 뭐였는가 하니 자기가 어릴 때 배워보지 못한 그것이 평생의 한이라. 그래서 그 당대에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큰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현재 서울에 있는 그 금옥 중학교, 금옥 고등학교 설립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유지를 해오고 있고 또 대구에는 고향의 이 청소년 혹은 이 학계를 위해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래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수여한 금옥 장학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백금옥 여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먼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공적인 것을 우선하고 사적인 것은 뒤로 하는 성공후사 정신, 이런 걸 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옥장학회는 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심원필 이사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금옥장학회는 1979년에 곤계 백금옥 여사님이 설립한 장학회입니다. 저희 장학회라든가 혹은 학교는 여사님의 그 유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옥장학회는 올해까지 2023년까지 45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 총액이 마침 올해 3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30억 30만 5천 원이고요. 혜택을 받은 장학생은 9,255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머지않아 10,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금옥 여사님의 그 이름을 따서 금옥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면 교훈처럼 굳세게 아름답게 부지런하게 금옥 장학생들은 백금옥 여사님의 유산인 장학금을 받은 거에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여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신 분인가를 늘 새기면서 굳세게 아름답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사회의 역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심 이사장은 백금옥 여사의 흉상 등을 만들어 기리면 어떨까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네. 평생을 열심히 모은 돈으로 후대의 교육을 위해 힘쓴 공개 백금옥 여사의 뜻이 오래도록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서구 악취 민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악취 민원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대구 서구에 악취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악취에 두통, 어지러움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취재진이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상리사업소를 가보니 입구에서부터 계란 썩은 냄새 같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던가요? 네. 예. 이곳은 음식물, 분뇨, 하수 처리장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대구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 근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요. 바로 옆 하수 처리장에 이르자 이 모든 냄새에 시궁창 냄새까지 더해져 생소하면서도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리사업소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염색산업단지에 들어서자 또 다른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네. 군데군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표지가 붙은 공장들이 눈에 띄었고요. 일부는 문을 열어둔 채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는 코를 찌르는 탄내와 화학약품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냄새가 뭐 요즘 갑자기 이렇게 나는 건 아닐 텐데 네. 민원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서구청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모두 6,400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173건보다 37배 증가한 수준인데요. 대구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에서도 냄새 때문에 삶이 피폐하다는 서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상리사업소와 염색산단과 가까운 1,418가구 규모의 평리동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이 불면 창문조차 열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리사업소와 직선거리로 1.8km, 염색산단과는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새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서면서 네, 그렇죠.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한 거군요. 네. 주민들 불편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입주도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악취 민원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염색산업단지 반경 2km 이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는 모두 4곳입니다. 6,900가구 규모고요.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평리 뉴타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올해만 12,000명이 새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악취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 행동에 나서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주환 서구의회 의원은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 상황에서 악취 민원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서구와 힘을 합쳐 복합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서구 지역의 악취 민원이 폭증할 것이다. 네. 이건 뭐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이 된 거 아닌가요? 네, 환경부가 3년 전에 악취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염색산단 반경 2km 안에서 고농도 악취가 확인이 된 건데요. 당시에. 3년 전에요? 네. 그 외의 지역도 상당한 수준의 악취 영향권에 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태 조사는 서대구 KTX역 공사와 대구 평리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 2020년에 이뤄졌습니다. 예. 당시 서구청은 염색 산단을 중심으로 집단 악취 민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공단에 실태 조사를 맡겼습니다. 당시가 사실상 장기간 이 악취 실태를 추적 관찰한 첫 사례라면서요? 네, 환경공단이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염색산업단지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염색 산단에서 반경 2km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은 악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특히 복합 악취는 염색 산단 반경 2km 모든 지역에서 최대 48배, 서대구역은 무려 86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상 복합 악취가 10배를 넘으면 대부분 악취를 느낍니다. 인근 주민들이 고농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예. 또 특정 장소의 공기를 포집하는 대기질 조사에서도 복합 악취는 최대 10배로 측정됐고요. 지정 악취 물질 역시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자, 악취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관리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염색 산단 사업장 41곳 중 44%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인데요. 이들이 배출하는 악취 물질이 반경 3km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염색 산단 일대 악취가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대구시의 악취 관리 지역 지정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취 관리 구역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배출 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요.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네. 문제는 대구시가 악취 관리 지역 지정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내년까지 진행하는 대기 환경 개선 사업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정된 전국의 악취 관리 지역은 12개 시도에 52곳입니다. 대구는요? 대구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 서구를 비롯해서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는 그러면 악취 관리 구역이 아직까지 없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도 없네요. 네. 자,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환경부의 역할은 없을까요? 네,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자치단체는 1년 안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관련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판단이 중요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네. 환경당국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악취에 날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 악취 문제가 올해 아니면 뭐 오늘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올해 유독 심각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서구 평리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평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4,000세대가 서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나머지 구역까지 공사를 마치면 4,500세대가 더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복합악취의 주요 원인은 달성군 방천리 매립장과 상리 음식물 처리장, 염색 산단, 하폐수 처리장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은 모두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지만 서구청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염색 산단뿐입니다. 예, 악취 문제는 서구를 낙후된 그런 시설로 전락시키고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하지 않을까요? 네. 대구 서구에는 악취를 풍기는 기피 시설이 유독 많습니다. 서구 지역 악취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염색 산단을 포함한 음식물 처리 시설의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정화 시설 확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음식 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또 도마에 올랐죠? 네, 서구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정제해 CNG 가스로 자원화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탈취 시설 없이 10년 넘게 운영된 탓에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 가스 자원화 과정은 이 사업소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받아서 정제 후에 CNG 가스로 자원화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스의 60%는 메탄으로 정제되고요. 나머지 40%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40%의 물질 중에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됐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탈취 시설은 없다는 거군요. 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정제 후 빠져나가는 40%의 물질 속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알데하이드, 메틸메드캅탄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부 유출 전
물을 이용한 정제 과정을 거치지만 물에는 암모니아와 물질 일부만 걸러진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네. 서구 주민들이 악취를 느끼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네.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해당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탓에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내년까지는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방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대책은 없나요? 네,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와 소대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2년간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염색산업단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69억 원, 올해 135억 원을 들여서 72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방지 시설 교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악취 관련 민원은 오히려 늘었고요. 네. 대구시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염색산업단지를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겨서 내년쯤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이전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구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취재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짚고 싶으신가요? 네, 서구의 악취 관련 민원은 이 불평등, 차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별 이 동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도 이 문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인과 대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 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또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지난 시간과 또 오늘까지 얘기를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부동산 공법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내 땅에 내 건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주제였습니다. 네. 이 땅을 활용하려면 내 땅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용도 지역에 관한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짚어봐야 됩니다. 이 건폐율은 도시의 평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얘기하고요. 건폐율이요? 네,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적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수단으로 저층 위주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지 아니면 밀도를 높여서 고층 위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구분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네. 이 도시 지역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는데요. 이 생각해 보면 녹지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게 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로 유지할 지역인 것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상업 지역은 번화가로 이 상업을 우선시하는 지역으로 비싼 땅값에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내 땅에 내 건물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따른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따른 대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관련 법률에 따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에 따라서 모든 땅에는 이름이 정해지는 거군요. 네. 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주거지역 안에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이 첫 번째가 전용 주거지역인데요. 주거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또 도시 자연 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 전용 주거지역에도 또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주택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 건폐율은 50%에 용적률은 100%가 되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50평 건물에 용적률 100%니까 2층짜리 주택밖에 못 짓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주택 즉 원룸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일종 근린 생활 시설 중에 슈퍼마켓이나 마을 회관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나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은 120% 이하가 되죠. 이 공동주택도 가능은 하지만 용적률이 낮은 관계로 저층 위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은 관계로 저밀도의 단독주택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파트를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군요. 네. 전용 주거지역 다음은 어디인가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층이나 중층, 고층 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나 근린 생활시설 등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요. 네. 일반 주거지역도 역시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건폐율이 1, 2종은 한 60% 적용되고 3종은 5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있어가지고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은 22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가 적용되는데요. 네. 이 1종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이 용적률은 200% 주지만 높이 제한이 4층입니다. 그리고 2종은 기본적으로 12층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종이냐 2종, 3종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형태가 용적률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준주거 지역인데요. 이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400%로 주거 지역에 비하면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주택으로 건립 시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같은 250%, 또 주거 복합 건물은 300% 이내로만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2년 전에 대구시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이 종 상향을 발표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1970년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앞산 밑에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일대와 수성구 범어 만촌 일대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종상향하겠다고 발표했었지요. 네. 이들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4층 이하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괄적인 이제 종상향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의 종상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건물의 층수와 용도를 완화할 계획인데요. 네. 최소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되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또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층 아파트의 건립도 가능합니다. 이 종상향의 길이 열린 만큼 이들 지역의 땅 활용도가 이제 높아진 만큼 땅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 또한 토지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가치도 함께 상승을 합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규제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주거지역은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햇볕이 잘 들 수 있게 동사의 거리를 확보하거나 네.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덜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인접한 주택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 양호한 주택 단지가 되도록 고려하고 있으나 이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을 위한 목적이기에 예. 일조량이나 동사의 거리 등이 주거지역에 비하면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이 상업지역은 인접한 다른 건물과 가깝게 붙어 있기도 하고 주변 지역까지도 일조의 피해를 주지만 주거지역이 아닌 관계로 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을 알아봤는데 주택도요. 뭐 단독주택,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 빌라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네. 용어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크게 분류해 보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고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거에는 우리 대부분이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거주했고 이 1960년대부터 이제 이들 주택은 짓지 않고 새마을주택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단독주택이 건설되었죠. 네. 이 인구 밀도가 낮던 과거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형태의 주거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단독주택에서 대가족 단위로 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남는 방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고 이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가 많았죠. 예. 근데 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또 다가구 주택도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원룸이라고 부르는 것이 건축법의 분류상에서는 단독주택입니다. 원룸이 이 원룸은 단독주택에 속하는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3층 이하로 건립이 되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원룸은 3층 이하만 있는 거죠. 네. 또 다중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중주택도 흔히 우리가 하숙집이나 이제 고수요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욕실이나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3층 이하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하숙집이나 고시원은 개별 취사 시설이 없기에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공동주택은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급격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긴 주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파트도 이 좁은 면적의 인구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서 국토 손실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100가구가 각자 단독 주택에서 살려면은 100채를 지을 면적이 필요한데 아파트는 수직으로 1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한 동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층수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효율성은 더욱 높아지고 아파트 주변의 빈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 공원과 놀이터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며 주민들의 편리성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네. 이 건축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이 연립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m를 초과하죠. 그럼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인 빌라는 그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 원룸인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이제 각 호별로 개별 등기가 되는 물건이고요. 또 연립주택과는 4층 이하로 층수는 동일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이 666제곱미터 이하인데 연립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였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 빌라는 한 개 동 한 층에 2가구, 4개 층이면 8가구가 살지만 연립주택은 한 개 층에서 1호부터 8호까지 8가구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층 1호 이하로만 이제 건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이 사는 것은 5층인데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파트인가요? 아닙니다. 이 건축법상 5층이면 아파트입니다만은 그런데 한 개 층을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네. 필로티로 사용하거나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은 5개층까지는 허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필로티가 있는 구조는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공법과 또 주택의 다양한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릭.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메타버스 박람회가 열립니다. 11월 8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현실과 가상의 연결고리를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과 정책을 소개해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첨단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특별한 전시가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전시, 쓰임과 버림 사이에서 모두의 행복전인데요. 이번 전시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돼 43명의 시민들이 작업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는 11일 금요일까지 대덕 문화전당 제2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북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 특강 콘텐츠 지식재산 알파하다 알파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톡은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와 생태계 조성, 그리고 양질의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고자 만든 디지털 교육 콘텐츠인데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경북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과 관련된 개념을 알려주는 콘텐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요. 맨발 걷기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구는 동무공원, 달서구는 대구 수목원에 맨발 걷기 코스가 잘 마련돼 있고요. 남구에는 앞산 고산골, 수성구에는 야식골과 수성못이 맨발로 걷기 좋습니다. 중구에는 달성공원이 있으니까요. 맨발로 걷다가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건강 찾는 맨발 걷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릭 윤가영이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독감 유행이 소아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내린 뒤 최소 24시간은 외출을 삼가고 백신을 접종하면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를 어떻게 구분할까 궁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독감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후각이나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예방 접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